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직은 탈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마스크 오부제를 놓고 민주당은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 통합당은 정부 정책이 아직도 우왕좌왕 헤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방역 대책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비례대표 후보는 어떻게 할지 좀 복잡합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투표는 오는 12일이나 13일 휴대폰을 활용해 비례연합정당 참여 찬반을 선택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부결되면 기존대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되지만 참여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진보 세력 비례연합정당은 가칭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 위하여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디에 참여할지 또 효과를 키우기 위해 비례연합정당 간 통합을 추진할지가 관심사입니다. 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되면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한 뒤 총선이 끝나면 다시 복귀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몇 명을 파견할지 다른 군소정당들과 비례 순번은 어떻게 정할지도 쟁점입니다. 참여 여부를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낙연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은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며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른 최고위원은 비례의석 잡으려다 중도층 표심을 놓쳐 오히려 수도권 등 지역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전당원 투표가 부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군소정당 대부분이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부정적인 것도 고민입니다. 정의당은 어떤 경우라도 비례대표형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정당 정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당은 김정화 공동대표는 반대하지만 유성엽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거나 후순위에 배치하는 조건부 찬성을 내걸어 의견이 엇갈립니다. 원외에선 녹색당은 반대하고 있는 반면 미래당은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더라도 다른 군소정당 없인 결국 비례민주당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공천 탈락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기다리겠다면서 탈당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공천이 아니라 막천이다. 홍준표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김용호 위원장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경쟁자 쳐내기와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사감으로 한 공천으로 규정하며 공천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컷오프 결정이 바뀌지 않을 경우 경남 양산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공천은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도 임박하고 하니 조속히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취할 모든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가 나서 공천에 관여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입니다. 황 대표는 앞선 공천 논란에도 공관위의 결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최고위 차원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홍 전 대표가 양산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엔 정치 생명을 건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낙동강 전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양산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에 패한다면 보수 분열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태우 전 경남지사에 이어 이인재 전 의원,
홍 전 대표까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면 해당 지역구는 물론 전체 총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홍혜진, 임채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총선이 37일 남았는데요. 여야 공천 작업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임채원 기자, 지금 민주당 공천 상황 한 8, 90% 됐죠, 지금요? 예. 네, 각 정당 중에는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먼저 시작됐었죠. 예.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00%를 기준으로 보면 87% 정도 완료됐는데요. 예. 전체 253곳 중 221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공천도 모두 끝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밤에는 인천 부평갑을 비롯한 4개 지역의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요. 내일부터는 사흘간 지역구 11곳에 대한 7차 경선이 실시됩니다. 네, 이렇게 공천 작업이 사실상 대부분 마무리가 된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통한 인적 쇄신을 강조했는데 그랬죠. 시스템을 강조했었죠. 네, 이게 잘 되었느냐 하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네, 인적 쇄신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22명과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 4명, 경선에서 패배한 의원 9명을 합하면 35명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공언했던 현역 의원 20% 교체 목표는 달성했지만 교체율은 26% 수준에 머물러서 공천 개혁, 쇄신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성 공천 비율은 목표치인 30%의 절반이 안 되는 14%고요. 45세 미만의 청년 공천은 4명에 불과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소식을 좀 들어보죠. 홍혜진 기자. 네. 미래통합당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요. 현역 교체, 물갈이 대폭 교체 예고했는데 실상 어떤가요? 네, 민주당보다는 현역 물갈이 폭이 좀 큽니다. 현재 불출마 선언이 24명, 컷오프가 21명으로 이 교체율은 40% 가까이 됩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요. 가장 큰 곳이 영남 지역입니다. 가장 높은 TK 지역 현역 20명 중에 불출마 5명, 또 컷오프 7명으로 총 교체 비율은 60%에 이릅니다. 네. 그리고 PK 지역을 보면 현역 22명 중에 이 불출마가 8명, 컷오프가 4명으로 교체 비율은 54%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25%, 경기는 18%, 그리고 인천은 50% 정도인데요. 이 당초 통합당의 목표는 현역 의원 50% 물갈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한 가운데 이 경선 등 남은 결과에 따라서 수치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남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진 의원들의 진퇴를 넣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데 조금 전에 발표된 거 있습니까? 통합당 관련? 네, 바로 예. 조금 전 6시에 통합당이 공천 결과 일부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나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예. 이 강원 춘천 지역의 한기호 전 의원이 공천이 됐고요. 예. 그리고 세종시 의뢰 김중로 의원. 김중로 의원은 바른미래당 출신이죠. 그랬죠, 예. 국민의당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 여주 양평에는 김성교 전 양평 군수가 공천이 됐는데요.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은 지금 정병국 의원입니다. 그렇죠, 컷오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병국 의원 수도권 다른 지역 옮기는 건 얘기가 되고 있더니 네. 본인의 지역구는 일단 다른 사람으로 결정이 됐군요. 네. 예, 민주당은 이번 공천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른바 친문 인사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임채원 기자. 예. 네, 특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민주당 공천에 도전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모두 49명입니다. 청와대 출신 예비 후보 49명 중 26명, 약 53% 정도가 공천을 받았는데요. 예.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지역 자리가 빈 지역구에 경선을 치르지 않고 공천을 받아 총선 본선에 진출한 인사는 11명입니다.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서울 구로 을에 공천했고요. 서울 광진을에는 고민정 전 대변인을, 서울 강서을에는 진성준 전 정무기획 비서관을 각각 공천했습니다.
이와 함께 15명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경선에서 승리했는데요. 예. 서울 관악을에선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을 꺾고 공천을 받았고요. 경기 성남중원은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전북 익산을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경선에서 승리해 각각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예. 네,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의해서 친문 의원들 역시 강세라고요. 네, 어제 민주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 지역구 30곳을 단수 공천했는데요. 인천 부평을의 홍영표 의원의 단수 공천이 확정됐고요. 네. 전해철 의원은 경기 안산 상록갑에, 김태년 의원은 경기 성남 수정에 공천했습니다. 네, 이 밖에 대구 봉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홍익표 의원도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돼서 친문 의원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출신 네. 친문 인사들 강세가 종합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살펴봤고요. 통합당 공천 특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3가지 정도를 좀 네, 꼽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통합파들의 약진, 두 번째는 막말 인사들의 몰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친박 인사의 배제입니다. 통합파의 약진이라고 하면은 바른미래당 출신과 안철수계 의원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국당 출신이 아닌 다른 쪽에서 온 네, 사람들. 그렇죠. 네. 이번에 통합 과정에서 들어온 의원들일 텐데요.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들과 안철수계 의원들의 이 공천 성적표가 좋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을 살펴보면요. 현역 의원들 중에서 공천 심사를 받은 사람은 총 6명입니다. 그중에 오신환, 유이동, 지상욱 의원은 공천을 받았고요. 이해운, 하태경 의원은 경선을 치릅니다. 정병국 의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운천 의원은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겼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현역 중에서는 한 명만 탈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외 인사들 중에는 이준석 최고위원과 구상찬 민현주 전 의원, 또 김웅 부장검사가 공천장을 손에 쥐었고요. 안철수계 인사들 중에는 김수민, 김삼화, 이동섭 의원과 또 문병호 전 의원, 김근식 전 교수 등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통합파의 약진이 이렇게 두드러지다 보니까 통합당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혜진 기자. 또 그동안에 막말이라고 해야 될까? 설화에 하여튼 막말 논란 빚었던 인사들 대부분 고배를 마신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막말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홍준표 전 대표가 있죠. 네. 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로 지칭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막말로 단정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강한 말들을 강한 많이 말들, 했던 분이라고 네. 해야겠죠. 거친 그렇죠. 말 이런 말이죠. 예. 네, 이 홍 대표와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겠지만 결국은 공천에서 배제가 됐고요. 사퇴 요정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이은재 의원 상임위에서 갠세이, 갠땡판 이런 부적절한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또 김순애 의원 5.18 망언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정태욱 의원은 이부망천 발언으로 논란이 되면서 탈당을 했다가 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취중 추경 심사로 물의를 빚기도 했었죠.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공천 심사에 앞서서 혐오 발언이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은 이 기준이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20대 총선에서는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친박 인사들이었는데 이번 공천에선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20대 총선에서 이 진박 간별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이 친박의 기세가 사실 대단했었죠.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그 위세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표적 친박 인사죠. 윤상현, 그리고 김재원, 민경욱 의원 등이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도 상당수가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이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친박 인사 모두가 배제가 된 건 아닙니다.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은 살아남았기 때문인데요. 이 친박 모두를 배제한다면 거센 반발에 더해서 이들이 세력으로 뭉치면 보수 통합이라는 이 큰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혜진, 임치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스크 오브제가 실시가 되고 확진자 증가세도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곧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고 미래통합당은 마스크 불편이 여전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마스크 오브제 시행 첫날,
민주당은 참석자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반면 통합당은 발언자를 제외하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우선 국민들이 마스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대리구매 대상 확대 등 마스크 오부제를 보완한 데 이어 앞으로 약국의 마스크 보유량을 표시하는 서비스도 곧 도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는 미래통합당 지역인이 손절해도 된다는 등 일부 민주당 인사의 막말에 대해서도 사려 깊지 못했다며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해진 데다 마스크 대책 등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돌발 사태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면 신규 확진자보다 퇴원자가 더 많아지고 잔류 환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아지는 날이 차례로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재난안전대책위원회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파생 피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스크 대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방역 사례가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자화자찬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스크 대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부가 마스크 오부제 실시를 하루 앞두고 아이들과 노약자에 대한 대리구매를 두고 우왕좌왕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마스크 생산량이 부족한데 일주일에 2장씩 준다고 약속한 것 또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주일에 2장씩 준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1억 356만 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풀로 가동해도 일주일에 7,700만 장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대구를 비하하는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망언으로 편가르기 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방금 전에 방송된 내용 저희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잘못 발표가 나왔는데요. 미래통합당 세종시 갑에 김중루 의원이 공천됐다는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세종시을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태 위중함의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재난기본소득, 입국 제한 조치의 필요성을 놓고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 계층 최소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과감한 추경을 주장했습니다. 추경이 11.7조 원 정도가 나왔지만 그런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재난소득 이런 부분들까지도 열어서 국회에서 검토해서 피해 계층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반면 야당은 총선용 생색내기 예산을 걸러내고 국민이 체감하는 추경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총선용 현금 살포 내지는 경제 실정을 땜빵하기 위한 추경은 가감히 거두어내겠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법 개정이 필요해 20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총선용 희망 고문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외교 정책과 마스크 대책 등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입국 제한 등 정부의 초기 대응 잘못을 거듭 지적하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고 중국 입국자 제한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의 피해는 적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발 외교부가 이제는 차별 이런 것들을 떠나서 자국민의 안전, 자국민의 이익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아까 마스크 문제나 병상 부족 문제나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 여당은 마스크 공급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입국 제한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중국을 막았다고 하는 미국, 이란, 이태리, 유럽 등 다 뚫렸지 않습니까? 막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협력과 연대, 소통만이 정답입니다.
마스크 부족 문제에 대해선 취약계층과 기저질환자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자고 국민에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켜 전염병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동입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 심사를 본격화합니다. 여야는 내일과 모레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11일부터 사흘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와 소위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사업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일본의 한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공격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이상한 방역 전략에 우리 정부의 일본인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는 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과도한 조치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 대응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해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일본의 외교 조치에 당당한 만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9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사태가 50일째로 접어들면서 기업과 자영업, 각 가정의 경제적인 고통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선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편성 방안이 제기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상황이 비상하면 대응도 비상해야 합니다. 찔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무엇보다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확진자의 90.5%가 대구 경북 지역민이고 사실상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생계가 막막한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일단 대구 경북 지역에 한정해 지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대구 경북 지역 한정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내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 중의 하나인 재난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향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에 정부와 정치권은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코로나 확산 전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존재감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결과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반등했고요. 이재명 지사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은 급상승했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20대, 30대와 중도층의 지지를 얻고 지지율이 대폭 올라서 4% 후반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4.7%로 안 대표가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에 나선 것이 국민의당의 지지율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귀국 이후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정치인이 아닌 의사로서 대구행을 택하면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 선대위원장과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3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뛰어올랐는데요. 이 같은 이 지사의 급부상은 코로나19 확산을 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강경 대응이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이슈가 2달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심리적인 피로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진 상태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행보는 지지율 상승으로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생당 복수의 관계자들은 손 전 대표가 지역구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 종로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정아 민생당 공동대표는 오늘 손학규 전 대표와 호남 중진 의원들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고 손 전 대표는 이에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서울 종로와 경기도 파주을 이 두 곳을 두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민생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파주을 역시 당선을 쉽게 점칠 수가 없는 만큼 손 대표는 파주보다 상징성이 높은 종로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맞대결을 선포한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손 전 대표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여야 정치 거물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또한 손 전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면 민생당을 알리면서 총선에서 존재감 있는 정당으로 각인시킬 수가 있고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손 전 대표의 출마로 당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생당 김정아 대표는 당의 기둥인 중진이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면 당에도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당 지도부도 그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은 손학규 전 대표의 종로 출마를 통해서 호남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민생당은 과연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또 손 전 대표의 종로 출마로 여야 정치 거물 간의 3파전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앞서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에 나서면서 국민의당 지지율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뛴 국민의당 내에선 지지율 상승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국민의당의 이승훈 대변인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최근 조사에서 4.7%, 워낙 그 전에 지지율이 낮게 나와서 그랬나요? 많이 올랐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고무된 분위기고요. 오늘 또 회의를 했는데 네. 국민의당의 정책과 비전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의사 안철수, 인간 안철수의 모습을 어떻게 국민의당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런 회의를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의견이나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당 지지율 상승의 배경, 당에서는 당연히 안철수 대표로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자들의 전화가 많이 일단 오기 시작했고요. 네. 대구 경북 시민들도 지지 전화나 입당 문의 전화 그리고 도시락 등을 대구 동산병원에 전달하고 싶다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안철수 대표의 대구 진료 봉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국민이 안철수 대표의 진정성을 많이 느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앞으로 또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한때 당명 선관위에 등록하려고 할 때 안철수 신당이라고 처음 했다가 허용이 안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안철수 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당의 지지도가 왔다 갔다 하면은 안철수 당 이렇게 봐도 괜찮겠네요.
일단은 뭐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안철수 대표의 그러한 올바른 생각들을 우리 국민의당이 어떻게 같이 가져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런 진심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열심히 실무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출범하면서 20, 30대의 무당파층이 많다. 또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에서 중도층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겨냥할 것이다 라고 안 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흐름에 또 양쪽의 진영 간의 대립이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중도층, 중간층 끌어낼 자신 있으신가요? 네, 저희들도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스크가 부족해서 못 사는 상황인데 얼마 전까지도 중국에 전달해드리고 얼마 전까지도 수출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고 있고요. 반면에 미래통합당도 아직은 청년들이라는 거 20, 30대 중도가 신뢰하지 못한다. 탄핵 세력이다. 탄핵을 극복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보다 아직도 10%가 낮아요. 이렇게 민주당이 실책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에 실망한 중도층과 20, 30대 청년들이 이 정부의 대안으로 민주당의 대안으로 미래통합당이 아닌 중도 실용정당인 국민의당의 비례 투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면 이 지지세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란 회의론도 적지가 않은데요. 추가적인 동력이 없으면 향후 지지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국민의당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계획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뭐 저희들도 또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안철수 대표의 국민에 대한 진심을 대구 봉사 이후에도 어떻게 보여드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전히 토론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있을 비례대표자 후보 선정 과정에서 다른 당과 어떤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참신한 인재들을 내세워서 뭔가 다른 민주당이나 또는 통합당과 같은 이런 가짜 위성정당 만들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대비되는 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갖다가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이제 여당인 민주당 또 제1야당인 통합당을 중심으로 공천 또 영입 발표하는 과정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제3당, 제4당들도 영입 발표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거 국면에서는 어떤 면면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 것인가 이게 될 것인데 지금 비례대표 추천 어떤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총선 준비단이 짜여져서 지금 일단은 공관위원들이 지금 거의 구성되고 있고요. 안 대표가 바쁜 봉사활동에서 이제 비례대표 공관위원들에게 수락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네. 동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 대표가 대구에 있다고 해서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이 총선 준비 기획단에서 정말 좋은 공관위원들 그리고 좋은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여러 방면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곧 있으면 앞으로 빠르면 수요일 아니면 조만간 영입 인재 등에 대해서 발표를 저희들이 좀 시작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승훈 대변인이었습니다.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의 수업을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오늘로 50일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확산되면서 정치권은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방역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은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위원이신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새로 이제 의원 승계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죠? 네, 예.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마지막 이 무렵이 총선 국면이어서 사실상 이 총선 일정에 돌입해서 그렇게 새로 승계하신 분이 무슨 일을 할까 했는데 마침 코로나19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허윤정 의원께서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이시고 오히려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너무 짧은 시간에 예. 오게 돼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불행한 사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원치 않아도 이웃 나라 중국에서 코로나19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검토들을 하는데 예. 뭐 국회 특위라든가 아니면 당 특위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존에도 당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계속 일을 해왔었죠. 예,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수석 전문위원을 오래 했고요. 예. 네, 그런 활동들을 위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네, 그것뿐 아니라 아주대 의대 연구부 교수 역임하시고 또 문재인 케어 직접 설계하시는 등 보건 의료 쪽으로 베테랑이신데요. 최근 사흘간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전망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는 이 사인이 어떻게 읽혀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확진자의 수가 사실은 지난 최고치를 했을 때보다 절반, 그러니까 이제 200명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확진자 수가 의미하는 바는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특별히 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거는 다른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어떤 거냐면 특정 종교 집단에서 집단으로 발병한 이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을 포함한 정부는 빠르게 그러니까 감염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향해서 빠르게 확진자를 그 분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고요. 이제는 그 주요한 감염 의심자 집단의 확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확진 그룹이 줄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폭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는 이제 없어졌다라고 대구 경북에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런 특정 종교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의 행사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한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방역 당국은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구 지역에 이제 특정 종교 집회 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집단 감염 문제는 상당히 이제 전체 이제 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네. 다른 지역들의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 상황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소규모 확산되는 추세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사실은 대규모의 클러스터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넓은 지역에서 소규모로 확산되다 보니까 그 총수가 많게 느껴지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 같은 그런 집단 감염 양상은 현재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관련 전문가들이 대구에 한정된 것만 있다면은 이제 정말 관리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만약에 그 규모는 좀 작지만은 다른 지역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만약에 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거다라고 해서 네. 그 추이가 어떻게 되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 하시는 분 드린 겁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국회에서 11조 넘는 코로나 추경 또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마스크 오부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 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의도 또 일반 시민들의 반응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과 같은 재난 사태는 평상시 아무리 준비해도 그 양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기 단계는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감염률이 높은지, 얼마나 치명률이 높은지 초기 단계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과잉하다 싶을 만큼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응 지침들이 막상 조금씩 확산되면서 확인이 되면 이게 감염률이 이 정도구나, 치명률이 이 정도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점점 대응 지침이 변하는 것이 모든 나라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침이 변경됐다, 중복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감염병 대응 사태 그 자체는
자체의 사건만으로도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응하는 게 적절하고요. 사실은 그 지금의 마스크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뭐 왔다 갔다 하고 좌충우돌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게 당연하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감염병 문제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처럼 특정 종교 집단에 이렇게 그룹으로 발생한 사례는 WHO에서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왔는지 그 확산의 경로나 범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각각 대응의 경로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마스크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아마 그 이전에 사스나 아니면 그 뭐 신종플루나 훨씬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을 이전에도 단 한 번도 마스크를 국가가 이렇게 수출하는 물량을 제한하면서까지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이 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게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수급을 하더라도 전 국민이 모두 필요한 마스크를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라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감염에 취약하신 노인이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분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이 정부가 부실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준비 없는 무능에 기인해서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오브제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도 아마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각자가 갖고 있는 불안을 지금의 마스크 대책으로 모두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신뢰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대책은요, 그 핵심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놔도 국민들이 그걸 믿지 않으면 이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마스크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전 국민이 모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급량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도 단기간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우선순위가 중요하고요. 다만 미래통합당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숨기고 있다거나 투명하지 않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감염병의 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최선의 대책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저희가 경청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는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다. 예, 이런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런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도 정쟁, 여야 싸움하지 말고 공동 대처하자라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또 문제가 생기면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책임이 어느 쪽이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 이제 대책특위는 여야가 같이 합해서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대책특위는 힘을 합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회 코로나 대책 특위가 지난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첫 회의부터 좀 신경전이 있었죠. 예, 사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냐면 코로나 첫 특위가 열릴 때 이제 장관급 인사들이 오셔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장관급 인사들께서 모두 대구 경북에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실장급 분들이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부터 이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하시면서 좀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 대책 특위의 여야 간사가 그런 일정을 합의했고 보고자들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양당의 합의하에 구성된 특위의 첫 회의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그리 생산적인 그런 논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부냐 아니면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와 야가 모두 힘을 모아야만 정말 빈틈없이 촘촘하게 방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야말로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통합과 신뢰를 통해서 함께 연대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환자의 해외여행 이력 정보 프로그램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밖에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그 해외 여행의 이력 정보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해외 여행 이력 정보가 평상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정보인데요. 이게 감염병의 문제가 딱 터지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우한이나 후베이로부터 이 감염병의 원인이 진단됐다. 근데 이쪽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입국을 차단하거나 금지시켜야 하는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분들이 다녀오셔서 입국 단계로부터 일단은 막혀지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를 만약에 통과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과정에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이제 잠복 기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증상을 느껴서 의료기관에 가게 되면 모든 의료기관에 해외여행 이력 정보가 확인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이게 현재는 그 이전엔 법률 이전은 의무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4.1% 정도만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ITS 시스템을 꺼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반의 의료기관에서는 우한과 후베이의 위험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3법 통과될 때 이것을 의무화하는,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그거는 환자도 보호하지만 의료기관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보호돼야 되는 이제 그런 법률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제가 제출한 법률안 안에는 의무화를 받쳐주는 강제 조항, 벌칙 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논의 과정에서 복지 논의 과정에서 의무화만 통과가 되고 벌칙 조항은 다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의무화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제도적 대안이 됐다. 뭐 이렇게 약간 좀 아쉽지만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총선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당 선대위 대변인 활동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직접 출마는 이번에 안 하시고 21대. 네, 그렇습니다. 비례연합정당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찍부터 당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당에서는 대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점점 그러면서 접근하다가 어제 막판에는 이제 권리당원한테 묻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 같습니다. 이거 그렇게 여론이 좋은 쪽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론의 향배를 저희도 좀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8일 오후죠. 최고위원회에서 전당원 투표로 이제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는 그런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오늘도 아마 최고위원회 열려서 제가 오기 직전까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에서 이렇게 구축해 놓은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려면 한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묻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저희가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질문할 때는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가부만 묻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가 최종 결론이 나야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어떤 방식으로 질문할 것인가도 그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신 것처럼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취지가 사실은 이 소수 정당과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다 듣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 제도를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다가 또 상대 미래한국당의 문제에 딱 엄청 공격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한국당이 사실은 이런 좋은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는 이런 비례 전용 전당을 만드는 바람에 사실 저희로서는 저희가 선거법을 도입하려는 취지 자체가 현실에서는 사실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를 저희가 알게 됐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돌파하면서도 저희가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한 선거법의 취지가 잘 도달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뭔가 궁극으로는 소수 정당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모두 잘 반영하면서 저희가 그러한 선거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최고위원회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은 안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최고위원회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 네. 네, 또 이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종로 빅매치 또 이낙연 캠프 대변인도 맡고 계신데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그죠? 선거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저희 이제 사실은 처음에 미래선대위로 출발해서 이제는 국남북 극복 이렇게 위원회까지 다 재편을 했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선거가 생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전략적으로 정책에 대한 그런 브랜드나 내용을 전략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발표할지를 다 조율하고 있어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구체적인 컨텐츠를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다만 이미 오랜 국정 경험을 가지신 또 이낙연 후보께서 지금 코로나 특위까지 겸하고 계시면서 이제 국난극복 그 위원회로 저희가 확대 재편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국정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염병을 잘 막아내고 그리고 종로로부터 출발해서 전국의 미래를 저희가 그 설계하고 또 지금의 문제를 잘 극복하는 그런 성숙한 여당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저한테는 그 권한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인 콘텐츠를 말씀드리기엔 좀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낙연 후보 개인에 대한 관련 뭐 질문을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기는 그렇고요. 보니까 오늘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또 민생당의 한때 뭐 대표를 잠깐 하게 됐던 손학규 전 대표도 종로에 갈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득표력을 떠나서 주요 인물들이 가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황교안 지금 경쟁자로 있는 황교안 후보는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 개인에 대한 경쟁보다는 문재인 정부 전체를 두고 지금 당 차원에서 심판론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빗대어 본다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은 그동안에 해온 것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네. 최근에 보면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성과라든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오해시고요. 저희가 촘촘하게 정책 공약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보건의료 공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라든가 이런 위험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전략 이런 것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론 정책 발표하면 알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큰 메시지가 뭐냐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그 질문 제가 드렸던 겁니다. 예, 제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오늘도 국난극복 그 위원회로 재편을 했는데요. 모든 총선의 이슈들이 사실은 코로나 대응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고 당장 저희 앞에 와 있는 이 감염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모든 이슈들을 지금 저희 현안에 와 있는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맞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뭐 마스크 대책이라든가 병상 대책이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다 쪼개서 대응하는 것으로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정치인 허윤정으로서의 목표와 또 계획이 궁금한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올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4개월을 4년처럼 일하겠다. 근데 그 말이 근거가 돼서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역할들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국회의 모든 그러한 역량을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정책 현장, 그다음에 생활 현장, 민생 현장에서 찾겠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초기에 암센터를 방문해서 의료진의 얘기를 듣는다던가 아니면은 대책본부 세종에 가서 의견을 듣는다던가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경시하지 않겠다라는 말 하나. 두 번째는 저희가 메르스 이후에 8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메르스 사태 때는 이렇게 폐쇄하시오라고 명령을 하면 그 폐쇄 명령을 내린 곳은
그 뒤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처럼 언론이 동선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폐쇄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곳에서는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진행형인 감염병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새롭게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저는 꼼꼼히 앉아서 제도적 대안을 만들고 이후 21대 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감염병의 숙제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제 역할이다. 제 분야를 맡은 전문가로서 역할이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예.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짧은 시간에 맞게 됐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뜻을 대신 담는 그런 역할이 입법부의 역할이니까 이 입법부 안에서 여와 야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통합하고 협력하면서 신뢰를 보다 더 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기여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20대 국회 4개월 남기고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마침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그동안 계속 정책도 해오고 전공하셔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만 네. 더구나 오늘 보니까요 아주 말씀도 차분하게 참 네,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휘비온 먼지 때문에 시야가 답답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내일 오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모레 아침은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N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